장례식이 이제 마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점점 없어지죠. 예전에 우리 장례식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 장례식은 이제 집에다 이제 천막 쳐놓고 등 달고 뭐 동네 사람들도 오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이제 심야 시간 되면 아들이나 뭐 하여튼 누가 나타나요. 술 먹고 나타나서 이제 깽판을 즐기죠. 이제 막 깽판 치면서 아버지 하면서 뭐 하여튼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하면서 온갖 서사가 나와요. 가족들이 그 돌아가신 분하고 가졌던 어떤 소중한 일화들, 잘못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변 사람들은 그분이 어떤 분이었고 이 가족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가 다 보이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그 장례식 참여하는 거가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더 이상은 지금은 그런 어떤 죽음의 과정, 그걸 겪을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 생각하면 병원, 소독약 냄새,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른 채 끝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은 참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이 안타까운 게 내가 어떤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체험이 도대체 어떤 체험인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체험은 누군가 앞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서 비로소 그게 그런 체험이었구나. 그때 내가 이런 일을 겪었구나. 보통 우리 어머님들 보면 평소에는 이야기를 못 하시다가 상담 오셔서 비로소 가족들한테 하지 못했던 얘기, 남편한테 해보지 못했던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살면서 어떤 힘듦이 있었고 그 힘듦 옆에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우세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평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체화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눌러놓고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라고 하지만 실제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종교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중요한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게끔, 표현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아왔던 것들을 기억에서 보면 막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억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에요. 팩트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경포대로 놀러가서 그 경포대에서 굉장히 막 재밌게 뛰어놀고 그때 엄마가 옥수수를 쪄줬고 뭐 어쩌고저쩌고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경포대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라는 거는 이것저것 인상적인 것들을 짜집기 해서 기억을 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1990년의 기억이다라는 건 1990년 그때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1999년쯤 기억하는 그때서 그 기억해낸 1990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상해져요.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기억을 갖고 얘기하다 보면 사실과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기억을 할 때 감정을 기억하는 건 뇌의 편도체라고 우리 이제 귀 뒤에 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게 2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감정을 기억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뇌 밑에 보면 해마라고 정보를 기억하는 뇌가 있어요. 근데 이 뇌는 망치로 때려도 안 깨져요. 근데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면 스크래치가 나요. 스크래치가.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힘들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은 기억이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스푼으로 푹 뜨는 것처럼 기억이 푹 떠져서 없어져요. 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망각한 것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 제가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을 상담해 보면 많은 경우 그거를 망각하고 있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망각을 했는데 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잊은 것도 아니고 안 잊은 것도 아닌 상태로 계속 강박적으로 뭐가 올라와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오감을 갖고 있고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6번째 감인데, 그게 보통 내장감이라고 해요. 내장감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긴장할 일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요 배 쪽이 아파요. 내장이. 네. 내장이 쩌릿쩌릿하고 뭔가 막 꼬이는 것 같고 막 그렇죠. 네. 애들 시험 전날 막 그러잖아요. 네. 내장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충격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기억이 막 혼재되어 있고 또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몸은 기억하고 있고, 이 편도체, 감정은 뭔가를, 그 사건의 감정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계속 악몽을 꾸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건강하게 되려면 있었던 일 그대로를 기억해내고 그거를 나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회복이 돼요. 내장감이나 이런 신체적인 고통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생님 저도 제가 왜 죽으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도 몰라요. 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받은 스트레스가 각각의 스트레스 색깔은 저마다 다른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 이상으로 지금 이제 찰랑찰랑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뭔가 표면적으로 충격적인 일들이 이렇게 딱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 흘러 넘치는데, 그때 이제 죽음의 색깔로 흘러 넘치는 거죠. 근데 본인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내가 살면서 어떤 일을 겪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죽고 싶은 충동보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어이구 그랬죠? 내가 가서 혼내줄게.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고 지지해주면 내가 죽고 싶다고 해도 쑥 내려가요. 이게 괜찮아요. 힘든 게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 살 수 있겠다라는 힘이 생겨요. 근데 나는 얘기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또 무슨 얘기하면 계속 혼내기만 하고 꾸짖고, 그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해하는 친구들의 자해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무나 힘든데 그걸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그 학생이 심각한 자해를 했는데, 그 친구가 왜 자해를 했냐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이제 엄마랑 얘랑 같이 사는데, 이제 엄마가 새아빠가 이제 재혼을 해서 새아빠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새아빠가 밤마다 엄마를 피투성이가 되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친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고 새아빠가 들어왔는데 밤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 꼭대기까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이거 주체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든지 국면을 전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화를 낼 수 있는 대상이 자기 몸통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커터칼로 긋고 피를 보니까 그 심리적인 고통이 순간적으로 신체적인 고통으로 싹 전환이 돼요. 국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해하는 친구들 많은 경우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알아보니까 뭐가 공통점이냐면
가족 내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학대받고 폭력 있고 가정 불화가 있고 버림받은 경험이 있고 자기 마음속의 얘기를 풀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 누군가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 상실의 경험을 이제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빨리 애도해, 빨리 슬퍼해,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해요. 아까도 영화에도 보셨지만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파장은 그냥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 그 슬픔을 느낄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울 수 있도록,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뭐든지 획일적이에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딸이 둘인데 그 딸을 이제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낳고 아기를 보고 다들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뭐 생명의 환희를 느끼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기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뭐 시뻘겋고 막 피덩이 무섭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뭐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리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생쇼를 하긴 했는데 생쇼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감정이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걔를 이제 씻기고 입히고 뭐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 100일쯤 되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갓 태어난 아기를 사실은 외국에서는 어글리 베이비라고 하거든요. 너무 흉하다고 흉측하다고. 근데 한국에서는 마치 막 너무 막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무차별적 차이의 압박. 이럴 때는 이런 감정, 이럴 때는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렇잖아요.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그걸 느끼는 순간에 그걸 느끼게끔 해주시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애도할 때 굉장히 잔인한 말이 뭐냐면, 너는 강하니까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서 평소와 다름없이 열심히 일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죽음은 우리 삶 한복판에 있고 모든 것은 죽음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구분되지 않는 거죠. 삶과 죽음이라는 게.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잊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고통이 더 커져요. 죽음을 사실은 잘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그 의미를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야지만 죽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았던 자서전적인 삶, 그 사람의 서사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죠. 우리가 이제 요즘 특히나 안타까운 게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하이데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존재자가 있는데 유일하게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존재자가 인간이다. 우리가 신을 찾고 영원성을 찾고 종교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존재자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는 걸로 그걸로 국한되지 않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내가 정답을 알고 있어서 뭘 딱 이거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죽음이 있다는 것 앞에서 우리가 삶을 새롭게 쇄신시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보통의 존재자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끝. 그걸로만 국한된다면 우리한테는 진정한 세계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인간에게 주어진 세계는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궁극적으로 근원적인 것들을 찾으라고 던져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음을 던지고 그 어떤 그런 갈구함을 통해서 내 삶을 계속해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정투쟁을 하면서 살아요. 인정투쟁. 어느 정도 인정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는 거죠. 학교에서 연구자들이 박사들이 공부하고 논문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잘 들어보니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 연구를 해서 내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리는 거. 그래서 교수들이 제일 많이 보는 책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쓴 논문. 다른 책 안 봐. 자기가 쓴 논문 달고 달았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그렇지, 잘 썼네. 왜? 인정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인정, 사랑, 무조건적인 관심 이런 게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 결핍 때문에 평생 인정을 구걸하면서 살아요. 가정폭력을 최근에 제가 연구하는데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렸을 때 가정 내 불화, 학대, 아버지의 폭력, 외도, 버림받음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에요. 그 결핍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자기한테 무언가 불편한 자극은 안 되고 무조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해주고 지지해주길 원해요. 그럼 결혼해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평가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잘했어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어린이기처럼. 근데 와이프의 입장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와이프의 배경들을 좀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어렸을 때 되게 많았어요. 또 아버지가 폭력까지는 아니어도 아버지의 부재나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서 힘듦을 겪었던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편이 가족을 중심으로 가정적인 남성이길 원해요. 근데 정말 가정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남편을 원하는 여자와 자기만 위해주기를 바라는 남자가 만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면전이 일어나겠죠.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인정이 어느 정도로 필요해요. 어렸을 때 제대로 인정을 받아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는데 직장 생활할 때도 일을 하면서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수녀님들도 계시는데 수도원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이 있어야 살맛이 나요. 근데 직장이나 어디 공동체든 간에 어느 조직든 간에 인정이 없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혼잣말을 해요. 혼잣말. 나 외로워, 나 힘들어, 나 쓸쓸해. 혼잣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맥락 안에 뭐가 있냐면 살면서 내가 인정투쟁을 했는데 원활하게 못 받은 거예요. 살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도 그걸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혹시 죽으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길래 그랬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죽음을 통해서라도 인정과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맥락이 있어요. 영화에 보면 이 자판기에 걸린 초콜릿, 저 안에 있지도 않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그 상태.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산다면 이런 어떤 그 자판기 밖으로 나오지 못한 자판기처럼 어정쩡한 삶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그 사무엘 베케트가 1969년 노벨상을 받은 그 고도를 기다리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거기에서 그 이제 주인공 두 사람이 평생 가방을 들고 다녀요. 아주 무거운 가방. 근데 그 가방 굉장히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다니는데 나중에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뭐가 들었냐면 그냥 모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바지가 흘러내리는데 그거를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 실존의 모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막 신주단지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성서에도 보면 뭐 하여튼 곡식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뭐 이제 뭐 다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시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나한테 내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너무나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전긍긍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엇을 쫓아서 살고 있는지, 뭘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근데 잘 보면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저기 뭐더라? 홍콩에 보면 유명한 영화 배우 있잖아요. 성룡이라는 영화 배우가 굉장히 가난했는데 이 사람이 영화 배우로 떠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아주 홍콩에 그 이제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저쪽 산 기슭에 살거든요. 그 산꼭대기에 아주 좋은 저택을 지어놓고 아주 세상에서 비싼 차, 물건, 뭐 좋은 물건은 다 산 거예요. 다 사서 집에다 다 꽉꽉꽉 채워놨는데 나중에 우리가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지도 않아. 그래서 몇 년간을 그러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훨씬 더 마음이 가볍고 좋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죠. 답답하고 힘들 때. 그때 파스칼은 뭐라고 했냐면 신음하며 추구하라. 여기 이제 영화에서 데이비스는 정말 엉뚱하게도 자판기 회사에 전화 콜 서비스 하시는 분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생명부지의 사람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 뭐 이거 계속 주저리 쓴 거예요. 근데 엉뚱한 곳에서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나의 힘듦과 어려움에 공감을 해주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보면 엉뚱한 데서 도움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하고 나서 도움을 받는 데가 어디냐면 주변에서는 도움을 못 받아요. 친정한테 도움 못 받아요.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나중에 나만 이상한 사람 되어 있어. 쟤 집에서 맞고 있대. 이렇게 다 퍼져 있어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시댁에 얘기하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참고 살아라. 참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단다. 신우애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빠가 왜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언니는 왜 그런 얘기를 자꾸 우리한테 해요? 또 친정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가 어떻게 했길래 맞고 살아?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한테 중요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움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멀리 있어요. 도움은 가까운 데 있지 않고 멀리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경찰에 신고하지. 근데 경찰 신고를 못해. 경찰 신고를 해야지 답이 풀리는데 이 사람들을 가해자를 폭력을 하는 사람 용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용서한 끝은 아무것도 없어요. 용서하고 살다 보면 나도 망가지고 폭력은 더 강해지고 아이들은 다 망가졌어요. 정신적으로. 이 사람한테 신고를 해서
법적인 처분을 받아서 보호 처분을 받아서 상담 명령을 받고 상담을 받고 제대로 그렇게 이제 폭력이 안 된다는 것,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제재가 가해지고 이래야지 정신을 차려요.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형사처벌이에요. 법적인 제재예요. 도움은 멀리 있어요. 가까운 데 있지 않아요. 주변 친구들 못 도와줘요. 친정엄마 못 도와줘요. 시어머니 못 도와줘요. 시댁은 남편과 동족이에요. 동족. 팔이 안으로 굽니다. 못 도와줘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제 어제도 밤새 연구를 하다 왔는데 이주 여성이에요. 이주 여성인데 너무나 그 베트남에서 가난해서 비가 새는 집에 살아서 엄마 아빠 집 마련해 주려고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왔어요. 왔는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술만 먹으면 다 때려 부수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남편이 이 베트남 여성을 잘 때리도록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때 허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외국에 나가서 굉장히 고생한 역사도 있지만 우리도 참 못된 짓을 많이 해요. 하여튼 그분들한테도 제가 피하라, 신고하라,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신음하며 축구하라. 어디인가, 먼 곳에 어디인가, 도움은 먼 곳에 있습니다. 먼 곳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자, 표현, 공감, 희망. 그러니까 먼 곳이라는 의미가 지금까지 우리가 심리적으로 멀게 느꼈던 것 있잖아요. 경찰, 심리적으로 멀게 느꼈던 상담기관, 심리적으로 멀게 느꼈던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 이제는 가깝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보 잘 됐나요? 상실 후에 우리가 이런 느낌들 많이 받죠. 나는 뿌리채 뽑힌 나무, 나는 나무를 뿌리채 뽑는 태풍. 영화에 나오는 대사예요. 이 사람이 아내의 상실을 비로소 느낄 때 올라온 감정이에요.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삶의 어떤 오메가 포인트가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나인 순간을 체험하는 것. 그 순간이 일종의 영원성을 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 영화 제목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순간에서 영원으로. 내가 나인 순간을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런 체험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성서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어쩔래? 히라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 그건 무슨 얘기냐?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그리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나라는 말 그 말로 충분해. 왜? 내가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누군가의 욕망을,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욕망을 쫓아서 나도 그 욕망을 하면서 그냥 뛰고 있는 거죠. 정신없이 뛰고 있는 거죠. 정신없이 뛰다 보면 어딘가에 도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생을 뛰어도 어디에 있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그런 순간 내가 정말 어려운 분들하고 막 굴르면서 막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그런 순간에 그런 것을 찾을 수도 있고요. 우리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런 얘기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막 이제 까칠한 애인데 까칠한 애인데 뭐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고 맨날